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한유리의 폐부를 찔렀다. 10월의 밤비는 병원 복도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중환자실 기계의 차가운 금소금만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삐. 할머니의 희미한 숨소리에 맞춰 깜빡이는 녹색 불빛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쥐어짜는 손길 같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주름진 얼굴, 산소 마스크 아래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저분이 한유리의 세상 전부였다. 의사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공기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지만 보호자분도 아시다시피 100억 원을 용기합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수술 보증금 1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저희도 더 이상. 말끝을 흐리는 의사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었다. 1천만 원. 18살 소녀가 하룻밤 사이에 만져볼 수도 없는 까마득한 액수였다. 유리는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발, 어떻게든 뭐든지 할게요. 제발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힘없이 흩어졌다. 의사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을 뿐 차트를 들고 차가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유리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을 뛰쳐나왔다. 차가운 가을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를 적셨지만 타오르는 절박함 앞에서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낡은 운동화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질척거렸다. 유리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 사장에게 달려갔다. 몇 달치 월급이라도 가불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정한 거절뿐이었다. 나도 요즘 힘들어, 유리야. 그렇게 큰 돈은 못 줘. 유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년 전 연락이 끊겼던 먼 친척의 집까지 찾아갔다. 비를 맞으며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연 아주머니의 표정은 싸늘했다. 네 할머니 일은 안타깝지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쾅 하고 닫히는 문 앞에서 유리는 무너져 내렸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 수많은 네온 사인이 비에 번져 보였지만 그 어떤 불빛도 그녀를 비추지 않았다. 세상은 높고 단단한 벽이었고 그녀는 그 벽 아래 버려진 작은 그림자일 뿐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밤 1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유리는 텅 빈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비에 젖은 생쥐골이었다. 휴대폰을 열어 할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가득 자애로운 미소. 유리를 업고 우리 강아지라며 노래를 불러주던 따뜻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안 돼. 할머니,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유리가 고개를 들었다. 검은색 보급 도움이 우산 필요해 아래 보이네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아침을 남자가 가져가자. 서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매끄럽고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한유리양 맞죠? 할머님 수술비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유리는 경계심에 몸을 떨었다. 누구세요? 제 사정을 어떻게? 김 실장은 가볍게 웃었다. 세상에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아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는 검은색 세단이 주차된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1,000만 원. 아니 그 이상이라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분을 잠시 모시는 일입니다. 유리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특별한 분을 모시는 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18살 소녀가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다. 싫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김 실장의 입가에 비웃음이 어렸다. 그런 거라니. 그냥 외로운 분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주 후한 감사의 대가가 따르죠. 하룻밤이면 됩니다. 하룻밤에 한유리 양의 할머니를 살릴 수 있어요.
그는 유리의 젖은 손에 따뜻한 천천히. 캔커피를 쥐어주었다. 그 온기가 오히려 소름 끼치게 느껴졌다. 선택은 한유리 양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든 아니면 잠깐의 불쾌함을 참고 모든 걸 해결하든 그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오전 9시가 마감이라고 했죠. 이건 내 개인 번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연락 줘요. 단 새벽 2시까지만 기다릴 겁니다. 그분도 오래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김 실장은 우산을 받쳐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유리는 손에 든 명함과 캔커피를 번갈아 보았다. 잠깐의 불쾌함. 그 말은 독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자신의 순수함, 자신의 미래, 자신의 영혼. 그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아야 했다. 반대편에는 할머니의 생명이 있었다. 저울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새벽 1시 50분.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버튼을 눌렀다. 빗소리에 섞여 그녀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저 한유리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제안 받아들일게요.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그 공원 앞으로 차를 보내죠. 검은색 세단은 미끄러지듯 유리의 앞에 멈췄다. 뒷문이 열리고 유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바깥의 폭풍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비싼 가죽 냄새가 났다. 김 실장은 앞좌석에서 거울로 유리를 힐끗 보았다. 일단 좀 씻고 옷도 갈아입어야겠군요. 지금 그 모습으로는 곤란합니다. 차는 강남의 호화로운 뷰티 살롱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유리는 인형처럼 그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다. 따뜻한 물이 그녀의 몸을 씻어내렸지만 영혼에 묻은 치욕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실크처럼 부드럽지만 속이 비치는 듯한 하얀 원피스를 입어야 했다. 18세의 풋풋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성숙함을 강요하는 옷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젖은 머리는 아름답게 말려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창백한 얼굴에는 가벼운 화장이 더해졌다. 하지만 눈동자는 죽어있었다. 다시 차에 올라탔을 때 김 실장은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선금입니다. 500만 원이죠.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돈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다. 이 돈 지금 바로 병원에 보낼 수 있나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지금 바로 이체시키겠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은 일이 끝나면 받게 될 겁니다. 그는 즉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비를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유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 원무과였다. 한유리 보호자님, 방금 수술 보증금 전액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곧바로 수술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유리는 휴대폰을 붙잡고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이제 살 수 있다. 그것으로 되었다. 그것으로 된 것이다. 차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산의 최고급 호텔 SJ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앞에 멈췄다. 김 실장은 유리를 데리고 비밀 엘리베이터를 탄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믿을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폭우 속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분은 곧 오실 겁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유리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그분은 말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냥 얌전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절대 먼저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거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유리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유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착한 아이로군요. 그럼 일이 잘 끝나길 바라죠. 그는 방을 나갔고 무거운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리의 심장을 옥죄었다. 유리는 거대한 스위트룸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였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비 내리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수많은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웃고 사랑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은 이제 그 평범함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서 있었다. 창밖에 도시 불빛을 등지고 있어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가 아주 키가 크고 값비싼 정장을 입었으며 강렬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그는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리는 김 실장의 경고를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남자의 몸에서는 진한 위스키 향과 차가운 향수 냄새가 섞여났다. 그는 유리 앞에 멈춰섰다. 유리는 숨을 참았다. 남자는 손을 들어 유리의 턱을 가볍게 쥐고 고개를 들게 했다. 유리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 손길이 닿은 피부는 불에 댄 듯 뜨거웠다. 남자는 유리의 얼굴을 잠시 살폈다. 그의 숨결에서 알코올 기운이 느껴졌다. 그가 취했는지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몇 살이지?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매력적이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18살입니다. 남자는 짧게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가 경멸인지 혹은 단순한 비웃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유리의 턱을 놓고 뒤돌아섰다. 그리고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유리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이리 와. 남자가 창밖을 바라본 채 말했다. 유리는 망설였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못 들었나?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실렸다. 유리는 황급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실내의 희미한 조명 덕분에 그의 윤곽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였다. 콧날이 날카로웠고 턱선은 조각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유리의 어깨를 잡았다. 유리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하얀 원피스의 어깨끈으로 손가락을 가져갔다. 유리는 공포로 눈을 질끈 감았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수술실의 무균등이 떠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남자가 원피스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다. 차가운 공기가 유리의 맨살에 닿았다. 그녀의 18번째 가을밤이 그렇게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새벽녘, 유리는 차가운 실크 시트의 밤촉에 눈을 떴다. 빗소리는 멎어 있었다. 거대한 스위트룸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꾼 것 같았다. 하지만 온몸을 짓누르는 고통과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500만원권 수표 한 장과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어젯밤 선금과 합치면 할머니의 수술비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였다. 돈. 이 종이 조각들이 할머니를 살렸고 자신을 죽였다. 유리는 옷을 챙겨 입었다. 어젯밤 입고 온 하얀 원피스는 바닥에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고 젖었던 옷을 다시 입었다. 호텔을 빠져나오는 유리의 걸음걸이는 유령과도 같았다. 동이 트기 시작한 서울의 거리는 맑고 깨끗했지만 유리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돈봉투를 품에 꼭 안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불한 대가였고 그녀의 순수함의 무덤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18살 한 유리의 순수함은 그렇게 가장 차갑고 화려한 밤에 바쳐졌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잔인한 거래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 남자의 정체를. 할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할머니는 아직 미약하지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유리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얇게 깎은 사과를 할머니의 입에 넣어드렸다. 할머니, 맛있어?
할머니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뜨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가 유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지만 그 미소를 바라보는 유리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살았지만 자신은 죽었다. 그날 밤 남산의 그 펜트하우스에서 한 유리라는 소녀는 죽었다. 그녀는 돈의 나머지를 모두 병원비로 지불했다. 기적적으로 큰 돈을 구했다고 생각하는 간호사들의 수군거림, 혹은 의심의 눈초리도 그녀를 관통하지 못했다. 그녀는 텅 빈 껍데기처럼 병원 복도를 오갔다. 밤이 되면 병실 구석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 몸을 웅크렸지만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차가운 위스키 향, 얼음 같던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부서지던 그 굴욕적인 순간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유리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자신의 눈동자에 비친 공허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씻을 때마다 자신의 몸에 낯선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 뜨거운 물로 살이 벗겨질 듯 문질러 닦았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피부가 아니라 영혼에 새겨진 낙인이었다. 할머니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는 몇 주 동안 유리는 강제로 웃고 밥을 챙기고 간병인을 흉내냈지만 그녀의 시간은 그 끔찍한 새벽에 멈춰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흘러갔다. 가을비가 그친 거리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제 갈 길을 갔다. 유리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다. 그날 밤 받은 돈은 이미 수술비와 밀린 입원비로 대부분 사라진 후였다. 그녀는 이력서를 몇 장 들고 광화문 근처의 한 대형 서점으로 향했다.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탁 트인 광장이 눈에 들어왔다. 광장 중앙, 가장 큰 빌딩의 전면을 덮고 있는 거대한 전광판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SJ그룹, 차기 경영구도 확립, 강태민 부회장 전격 승진. 유리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전광판 가득 클로즈업된 한 남자의 얼굴.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남자. 날카로운 콧날, 조각처럼 다듬어진 턱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가운 눈동자. 순간 유리의 세상이 멈췄다. 숨이 멎었다.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던 강렬한 위압감, 그녀의 턱을 쥐었던 차가운 손길, 그리고 귓가에 속삭이던 얼음 같은 목소리. 몇 살이지? 유리는 손에 들고 있던 이력서 봉투를 떨들었다. 전광판 속의 남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S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강태민이 바로 그날 밤 그녀를 짓밟았던 그 남자였다.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상대한 사람이 그저 돈 많은 변태이길 바랐다. 하지만 저 얼굴은, 저 눈빛은 틀림없었다.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광장 한복판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지만 그 소리는 아득하게 멀게만 들렸다. 그녀의 의식은 그 남자의 얼굴이 가득 찬 전광판을 마지막으로 암전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뺨을 어디지? 가볍게 두드리는 감촉에 유리가 눈을 떴다. 내가 왜 여기에 학생, 있는 걸까? 괜찮아요? 정신이 들어요? 벤치에 눕혀진 그녀를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리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잠깐 현기증이.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광장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전광판의 그 얼굴은 망막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강태민, SJ그룹, SJ호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김 실장이라는 자의 치밀함, 그녀를 데려갔던 최고급 호텔, 그리고 하룻밤의 대가로 지불된 엄청난 액수의 돈. 모든 것이 그 재벌 후계자라는 이름 하나로 설명되었다. 그녀는 단순한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자의 하룻밤 유흥거리, 혹은 그들의 더러운 비밀을 위한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절망감과 무력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에게 엮였는지 깨달았다. 하늘과 땅 차이. 아니, 그녀는 땅바닥에 붙어있는 먼지였고 그는 저 구름 위의 하늘 그 자체였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쳐봤자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녀가 감히 SJ그룹의 후계자를 모함하는 꽃뱀으로 몰려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이 뻔했다.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넋이 나간 채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병실에 들어서기 전 낯선 풍경에 발걸음을 멈췄다. 병실 앞 복도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유리를 보자마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유리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한 유리양 되십니까? 한 남자가 낮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유리는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남자는 품 안에서 명함을 꺼내 보였다. SJ그룹 비서실. 박혜진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잠시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박혜진 회장. 강태민의 어머니이자 SJ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철의 여제.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편찮으세요. 지금은 갈 수 없어요. 유리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시는 것이 한유리 양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유리의 할머니가 누워있는 병실 문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 시선 하나로 유리는 얼어붙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유리는 간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말하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은 유리창이 짙게 코팅되어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그녀가 그날 밤 탔던 차와 같은 종류의 차였다. 차는 서울 시내를 미끄러지듯 달려 성북동의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차가 멈춘 것은 현대식 빌딩이 아닌 높고 육중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한옥 저택 앞이었다. 육중한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유리는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본체로 안내되었다. 집안은 바깥의 고풍스러운 모습과는 달리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지만 가구 하나하나에서 세월의 무게와 압도적인 부가 느껴졌다. 유리는 숨이 막혔다. 이곳은 그녀가 살던 반지하 방과는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서재로 보이는 넓은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한쪽 벽면은 흙유리로 되어 있어 아름다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창을 등지고 단아한 한복을 입은 중년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 SJ그룹의 총수 박혜진 회장. 그녀는 유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잔을 내려놓지 않았다. 찻잔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박혜진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리를 바라보았다. 날카롭거나 매서운 눈빛은 아니었다. 오히려 온화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 온화함 속에 숨겨진 강철 같은 냉정함을 유리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앉아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유리는 그녀 앞에 딱딱한 나무 의자에 끄트머리만 살짝 걸터 앉았다. 한유리 18이라 했나? 박혜진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유리의 신상 정보가 담긴 듯한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 모양이더군. 할머니 병수발까지 기특하다고 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해야 할지. 유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박혜진 회장은 서류를 옆으로 밀어놓고 유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유리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내 아들 태민이를 만났다고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유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박혜진 회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얼마를 받았지? 1,000만 원? 아니면
2천만 원?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유리의 심장에 박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유리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저는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박혜진 회장이 유리의 말을 잘랐다.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 선택만 있을 뿐이지. 너는 돈을 선택했고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했다. 깨끗한 거래 아닌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감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를 돈 때문에 몸을 판 더럽고 천박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었다. 유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박혜진 회장은 다시 찻잔을 들었다. 태민이는 그날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제 아들 못한다. 태민이가 워낙 술에 취해 그날 있었거든. 밤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야겠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것은 경고였다. 그날 밤의 일은 없었던 일로 묻으라는, 감히 그 진실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너와 네 할머니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차가운 협박이었다. 유리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마주한 것은 한 명의 남자가 아니었다. 돈과 권력으로 엮인 견고하고 무자비한 그들의 세계였다. 차가운 침묵이 서재를 짓눌렀다. 박혜진 회장은 유리의 겁에 질린, 그러나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눈동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엑스레이처럼 유리의 얄팍한 자존심을 투과해 그 안에 두려움과 절망을 훑어내렸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공기 중에 얼어붙어 유리의 심장을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힘의 선고였다. 박혜진 회장은 천천히 서랍을 열어 얇고 고급스러운 수표첩을 꺼냈다. 만년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너 같은 아이들을 많이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유리를 보지 않고 숫자를 적어내리는 손끝에만 집중했다. 처음에는 겁에 질린 척, 어쩔 수 없었던 척하지. 하지만 결국 원하는 건 하나야. 돈.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이해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수표 한 장을 찢어 테이블 위로 가볍게 밀었다. 유리의 시선이 그 종이 조각으로 향했다. 일금 5억 원. 그녀가 할머니의 목숨값으로 치른 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그 숫자는 현실 감각을 마비시킬 만큼 거대했다. 이 돈이면 할머니를 최고급 요양병원에 보시고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방을 벗어나 평범하게, 아니 어쩌면 풍족하게 살 수도 있을 터였다. 순간 유리의 심장이 탐욕이 아닌 지독한 비참함으로 흔들렸다. 그 돈이면 네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액수일 게다. 박혜진 회장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온화한 가면을 벗고 SJ그룹 총수다운 냉철함으로 번뜩였다. 그걸 받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대한민국을 떠나라. 어디든 좋다. 네 할머니 병원비와 요양비는 따로 처리해주지. 조용히 사라진다면 네가 이 돈으로 유학을 가든 사업을 하든 네 더러운 과거를 씻고 새 출발하는 걸 막지 않겠다. 더러운 과거. 유리는 그 단어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순수함, 할머니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희생이 이 여자 앞에서는 그저 더러운 과거일 뿐이었다. 돈으로 살 수 있고 돈으로 지울 수 있는 하룻밤의 실수. 유리는 테이블 위의 수표에서 눈을 떼고 박혜진 회장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처음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거대하고 높은 존재의 눈을 피하지 않은 것은. 유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더 이상 순전한 공포가 아니었다. 싫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는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기에 충분했다. 박혜진 회장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뭐라고? 싫다고 했습니다.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작게 마찰음을 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I won't 그것을 take this 박혜진 money. 회장 앞으로 다시 밀어놓았다. 이 돈 받지 않겠습니다. 박혜진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지금 흥정을 하자는 게냐? 내까짓 게 감히 나와. 흥정이 아닙니다.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돈 때문에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을 받았지만 그건 할머니 수술비였어요. 더 많은 돈을 원해서 회장님 아들을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억눌렸던 울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회장님은 마치 제가 돈에 미친 더러운 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제 순수함을 짓밟은 건 회장님 아들이고 어쩌면 이 모든 걸 꾸민 건 회장님일지도 모르는데. 박혜진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방자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네가 지금 누굴 상대로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알고 있느냐? 네 주제를 알아라. 너는 내 아들의 하룻밤 실수, 아니 그저 우리가 돈을 주고 산 서비스에 불과해. 그런데 감히 사과를 입에 담아. 그녀는 유리의 건방진 태도가 자신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천박한 소녀가 돈을 보고 넙죽 엎드릴 줄 알았다. 저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유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제가 원한 건, 아니 최소한 바라야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같은 분에게 그런 걸 바란 제가 어리석었군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리는 뒤돌아섰다. 더 이상 이 모욕적인 공간에 단 1초도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 잠깐! 유리가 문손잡이를 잡기 직전 박혜진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찔렀다. 유리가 멈춰섰다. 오늘 네가 한 선택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장된 온화함 따윈 없었다. 노골적인 저기와 무자비한 권력의 칼날이 번뜩였다.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고 나를 모욕해? 좋아.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내 할머니, 그리고 너의 그 보잘것없는 일상, 내가 어디까지 부숴버릴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유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공포가 다시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문을 열고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왔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그녀를 주시했지만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유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거대한 용의 아가리에서 겨우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용은 아직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저 더 확실하게 숨통을 조이기 위해 잠시 물러난 것뿐이었다. 그날 오후 박혜진 회장의 압박은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리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의 병실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항상 친절했던 수간호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불렀다. 한유리 보호자님, 할머님 상태가 많이 안정되셔서 이제 일반 요양병원으로 옮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까지 병실을 비워주셔야겠어요. 유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하지만 주치의 선생님은 아직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수간호사는 유리의 말을 매정하게 끊었다. 병원 방침입니다. 지금 대기 환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곤란해요.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유리는 이것이 박혜진 회장의 경고임을 즉각 깨달았다. 그들은 할머니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여보세요? 유리는 절박하게 거기 다른 혹시 병원들을 뱀병실 알아보기 있나요? 시작했다. 네? 하지만 없어요? 상황은 아, 기묘하게 제발요. 다시 돌아갔다. 걸게요. 제발 전화를 거는 받아주세요. 병원마다 저희 엄마가 약속이라도 한 위급해요. 듯 고객님의 병실이 꽉 요청은 찼습니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중증 환자는 받기 어렵습니다. 수술 기록이 불분명해서 입원이 곤란합니다라는 식의 대답만 돌아왔다. 고객님의 수십 요청은 군데를 처리할 수 전화했지만 없습니다. 결과는 같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서울 시내 모든 병원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압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유리가 겨우 구했던 카페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연락이 왔다. 미안한데 유리씨,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 쓰기로 했어요. 그녀가 살고 있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반지하 월세방 주인에게서도 문자가 날아왔다.
갑자기 보증금을 500만 원 올려야겠어. 아니면 이번 주말까지 방 빼시든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옥죄어왔다. 유리는 병원복도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혜진 회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내가 어디까지 부숴버릴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그녀는 돈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려 했지만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그들은 그녀의 존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은 그녀가 무릎 꿇고 빌 때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떼앗고 질식시킬 작정이었다. 밤늦게 병실로 돌아온 유리는 잠든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등이 차가웠다. 이 손을 지키기 위해, 이 온기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순수함을 팔았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 손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유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 휴게실 TV에서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 가득 그 남자 강태민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올해의 젊은 경영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다. 완벽한 슈트, 자신감 넘치는 미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여유로운 태도. 유리는 TV 화면 속의 그를 노려보았다. 저 남자의 어머니는 지금 자신들의 세계에서 축배를 들고 있겠지. 한 소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유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할머니, 나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라져주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든 할머니 지킬게. 그리고 그들에게서 반드시 사과받고 말겠어. 그녀의 눈동자에 공포 대신 살아남아야 한다는 독한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18 소녀가 아니었다. 거대한 괴물에 맞서기로 결심한 상처 입은 생존자였다. 강태민은 올해의 젊은 경영인상 트로피를 집무실 한쪽에 무심하게 내려놓았다.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축하 인사, 그리고 경쟁자들의 시기 어린 질투가 뒤섞인 화려한 밤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빈 펜트하우스처럼 공허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자신이 모르는 수많은 삶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어쩐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불쾌한 기분을 선사했다. 그는 그날 밤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어머니인 박 회장의 주선으로 참석한 지루한 정계 만찬, 이어지는 술자리,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희미한 꽃향기 같기도 하고 혹은 비에 젖은 흙냄새 같기도 한 낯선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손목을 붙잡으려다 허공을 움켜쥐던 뼈가 만져질 듯 가늘고 차가웠던 손목의 감촉. 그는 그저 지독한 숙취로 인한 하룻밤의 실수라고 치부했다. 윤 비서, 태민이 나직하게 불렀다.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윤 비서가 한 걸음 다가섰다. 네, 부회장님. 그날 밤 남산 호텔에 김 부장님과 나를 회장실의 징계시킨 관계는 김 실장 확인되었습니다. 맞나? 마무리 태민의 목소리는 비용은 5억 차가웠다. 원입니다. 네, 회장님 라인을 통해 움직이는 자입니다. 처리 비용은 얼마였지? 보고서에 따르면 일금 1,000만 원이 선 지급되었고 사후 처리 비용으로 5억 원이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5억. 하룻밤 실수 혹은 서비스의 대가치고는 과도하게 큰 금액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집무실 전화가 울렸다. 박혜진 회장이었다. 태민아, 상 받은 거 축하한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전박한의 문제는 깨끗하게 처리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만족감으로 차 있었다. 처음엔 돈을 거절하는 척 앙탈을 부리더니 역시나 돈다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더군. 5억 쥐어주니 꼬리 말고 사라졌어. 이제 그 일은 잊어버리거라. 태민은 전화기를 들고 잠시 침묵했다. 돈을 받았다고요? 그래, 그러니 신경 쓸 것 없다. 곧 좋은 집안 교수와 선자리를 만들겠다. 뚝, 전화가 끊겼다.
태민은 알 수 없는 불쾌감에 휩싸였다. 돈을 받고 사라졌다. 그것이 가장 깔끔하고 당연한 결말이었다. 그런데 왜 그 가늘고 차가웠던 손목의 감촉이 이토록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까? 윤비서, 어머니가 처리했다는 그 5억 원, 자금 흐름 좀 확인해봐. 내 개인 자금에서 나간 건가? 아닙니다. 회장님 비자금 계좌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리는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내일 오전 10시, 병원 측이 통보한 퇴원 마감 시한이었다. 할머니는 아직 거동요차 불편한 상태였다. 어떻게든 다른 병원을 알아봤지만 서울 시내 모든 병원이 그녀를 거부했다. 박혜진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의 모든 퇴로를 막고 있었다. 반지하방 주인은 당장 내일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 짐을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얼굴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 유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굴복이었다. 돈을 거절했던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기어와서 무릎 꿇고 빌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는 안 되지. 유리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그날 밤 공원에서 받았던 김 실장의 명함. 치욕의 증거물이었지만 이제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편의점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샀다. 그리고 반지하 방 주인에게 찾아갔다. 여기 아주머니, 영수증이요? 갑자기 보증금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올리시면 어떡해요. 제 사정 아주머니, 아시잖아요. 주인 저번에 아주머니는 말씀드린 그녀의 거 눈을 피했다. 시끄러워. 나도 어쩔 수 없어 학생. 전부 위에서 늦었다고. 어떤 높은 분들이 내일까지 시키는 대로 하는 기다려. 거라니까. 하지만요. 무슨 SJ그룹인가 뭔가에 밑보인 모양인데 나까지 피곤해지기 싫으니 얼른 방 빼. 유리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SJ그룹 첫 번째 증거였다. 부회장님, 집무실에는 큰일 무거운 겠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윤 비서가 태블릿 PC를 들고 이걸 돌아왔다. 보십시오. 그의 표정은 뭐라고?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이게 정말이야? 부회장님, 이상합니다. 5억 원짜리 뭐가? 수표가 박 묻어났어요. 회장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그 5억 원 오늘 수표 아침에 오늘 아침 반송되었습니다. 전액 반환 처리되었습니다. 태민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반환? 무슨 뜻이야? 수표를 받은 당사자, 그러니까 한율이라는 그 소녀가 돈을 거절했습니다. 박 회장님 비서실로 직접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자신을 팔아야 했던 절박한 소녀가 5억 원이라는 거액을 거절했다고? 어머니는 자네 내게 지금 돈을 받고 제정신인가? 사라졌다고 하셨다. 네, 그 점이 이상합니다. 이 돈을 회장님께서는 거절하겠다고? 그 소녀가 돈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경로하셨고 오늘 오전부로 한율이라는 소녀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라는 지시를 내리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의 강제 퇴원, 거주지에서의 퇴거, 모든 아르바이트 해고 조치까지. 태민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어머니가 고작 14살짜리 소녀 하나를 짓밟기 위해 SJ그룹의 힘을 사용하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자의 한유리, 당장 어디 있는지 알아봐. 그리고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어머니께는 보고하지 마. 김 실장은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잠적했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내 사람들을 써. 그날 밤 호텔 CCTV, 김 실장의 과거 행적, 그리고 한유리라는 여자애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지금 당장. 유리는 마포대교 근처의 어두운 공중전화 부스 안에 서 있었다. 마지막 남은 동전을 I'm sorry, I 넣고 had 김 to 실장의 call you. 번호를 눌렀다. 녹음기는 이미 켜져 있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죠? 목소리는 sorry, I had to 극도로 call 경계하고 you. 있었다. 저 They're 한유리예요. coming. We have to 기억하세요? go now 남산호텔. before they catch us. 유리는 일부러 목소리를 Please 떨어가며 hurry. 울먹였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지? Coming. 이미 다 끝난 일일 We 텐데. have to go 김 실장의 now 목소리는 뱀처럼 before 차가웠다. they catch 실장님, us. 저 죽을 것 같아요. Please hurry. 회장님이, 박혜진 회장님이 저를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어요.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제발 살려주세요. 유리는 숨을 헐떡이며 절박하게 연기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돈 5억 원 그냥 받을게요. 아니, 얼마라도 좋아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실장님.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Can't help you 돈을 anymore. 거절하고 버티던 독한 애가 결국 앞닥에 못 이겨 무너진 것이라고 판단한 Don't wait for 모양이었다. me. 혹은 이 기회에 확실하게 처리하려는 생각일지도 몰랐다. 오늘 밤 10시 마포대교 남단 아래 두 번째 교각이다. 네? 거긴 너무 어두운데? 시끄러워. 올 Don't 거면 wait 오고 for 말 me. 거면 마라. 그리고 명심해. 혼자 와라. 경찰이나 딴 생각 품으면 네 할머니 목숨은 그걸로 끝인 줄 알아. 툭. 전화가 끊겼다. 유리는 차가운 수화기를 붙잡고 가늘게 떨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밤 9시 Is that the 30분 file? 강태민의 Yes, sir. 집무실. 윤 비서가 It 창백한 얼굴로 confirms our 비밀 suspicions 금고에서 about 서류철 Director 하나를 Lee. 꺼내왔다. 부회장님, 찾았습니다. 김 실장이 박 회장님께 직접 올린 그날 밤 상세 보고서입니다. 태민은 서류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유리라는 인물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이었다. 한유리, 만 18세, 성적 우수, 조모와 단둘이 생활, 조모의 심장 수술비로 극빈 상태, 채무 불이행 직전, 순결함, 주변 관계 깨끗함, 압박 시 처리 용의. 태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해 덫을 놓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그의 눈에 박혔다. 금일 20시 만찬장 샴페인에 회장님 지시대로 약한 수면 유도제 투여 완료. 22시 호텔 입실. 대상 한유리의 저항이 있었으나 조모의 수술권으로 제압. 04시 부회장님 퇴실 확인. 대상에게 1차 금액 지불 완료. 태민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수면 유도제. 그는 그저 취했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약을 먹이고 18살 소녀를 제물로 바쳤다. 자신을 통제하기 위한 약점을 만들기 위해. 그날 밤 그가 희미하게 기억하는 소녀의 공포에 질린 눈빛, 부서질 듯 가늘던 손목.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 절망이었다. 지독한 죄책감과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 여자, 한유리, 지금 어디 있지? 태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윤 비서가 다급하게 태블릿을 확인했다. 그게 방금 김 실장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한유리 양과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태민이 시계를 확인했다. 9시 40분. 차 돌려! 당장! 강태민의 검은색 세단이 밤의 도시를 유령처럼 질주했다. 타이어가 젖은 노면을 가르는 소리가 그의 찢어지는 이성을 붙잡는 유일한 끈이었다. 수면 유도제. 대상 한유리의 저항이 있었으나 제압. 보고서의 글자들이 그의 망막을 태우고 있었다. 그는 그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머니에 의해 무력화되었고 한 소녀의 삶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획된 가장 잔인한 방식의 재물이었다. 그는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그날 밤 희미하게 떠오르던 공포에 질린 눈동자, 얇은 실크 원피스 너머로 느껴지던 가녀린 몸의 떨림. 그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공포였다. 그런데 자신은 그 공포를 짓밟았다. 그가 경멸에 맞이 않던 힘으로 약자를 억누르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한 것이 자신의 어머니 박혜진 회장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가? 돈을 받고 꼬리 말고 사라졌다. 그 말은 유리에 대한 경멸이자 동시에 아들인 태민을 완벽하게 속이려는 의도였다. 그녀는 태민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완벽한 통제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뿐이다. 태민은 비릿한 피맛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고 있었다. 지금 그 소녀 한유리는 어떤 심정으로 김 실장을 만나러 가는 것일까? 5억 원을 거절했던 그 도끼가 어머니의 무자비한 압박에 결국 꺾여버린 것일까? 밤 10시 마포대교 남단 두 번째 교각 아래 한강의 썩은 물비린내와 축축한 흙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유리는 교각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가늘게 떨었다. 10월의 강바람은 겉옷 하나로는 막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지만 그녀를 떨게 하는 것은 추위가 아니었다. 이곳은 가로등 불빛 하나 제대로 닿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만약 김 실장이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그녀는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강물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작은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보험이었다. 박혜진 회장의 압박을 증언해줄 유일한 연결고리.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에 공주려 무릎 꿇은 척 연기해야 했다. 자존심은 이미 그날 밤 호텔에서 산산조각 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생존과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뿐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유리는 숨을 죽였다. 묵직한 구둣발 소리. 그림자 속에서 김 실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날 밤의 정중한 집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역시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혼자 왔나?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게 깔려 있었다. 유리는 필사적으로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쥐어짰다. 네, 혼자 왔어요. 실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앞으로 달려나가 왜 그의 그래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연기했다. 아직도 내가 김 실장은 우습게 보여? 귀찮다는 듯이 그녀를 밀쳐냈다. 자, 진작 그랬어야지. 감히 회장님 앞에서 뻣뻣하게 굴 때는 언제고.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붉은 담뱃불이 어둠 속에서 그의 비열한 미소를 드러냈다. 그 돈 5억 원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얼마라도 좋아요. 병원에서 쫓겨나면 할머니는 정말 돌아가실 거예요.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녹음기가 이 대화를 선명하게 담고 있기를 바라면서. 김 실장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돈?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알아? 네가 그 돈을 거절하는 바람에 회장님 심기가 아주 불편해지셨어. 그리고 부회장님까지 그날 일을 캐고 다니기 시작했지. 유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강태민이 그날 일을 캐고 다닌다고? 네가 순순히 돈 받고 사라졌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니까 것 때문에 일이 꼬인 거야. 김 실장은 담배를 바닥에 던져 비벼 껐다. 그는 유리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회장님은 널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하셨다. 처음엔 돈으로, 하지만 이젠 다른 방법으로.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5억은 못 줘. 하지만 내가 잘 말해주면 네 할머니 병실 정도는 유지해줄 수도 있지. 대신 너도 나한테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어? 그가 유리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유리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쳐내려 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 동시에 교각을 환하게 비추는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멈춰섰다. 강태민이 차에서 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하지만 격렬한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그는 유리를 움켜준 김 실장의 손목을 보며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김 실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부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그는 당황하며 유리를 놓아주었다. 태민은 김 실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시선은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는 유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호텔에서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다. 낡은 겉옷, 겁에 질린 눈.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굴복하지 않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괜찮아? 태민이 나직하게 물었다.
유리는 Did 대답 your 대신 mother 그를 send 경멸스럽게 you? 노려보았다. 다 한패잖아요. 그녀의 Is 목소리는 this 징후로 another 떨렸다. part of your 이제 sick 와서 왜 이러는 game? 건데요? 당신 어머니가 시켰어요? 이것도 당신들 연극의 일부예요? 연극? 태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김 실장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김 실장, 당신 내 어머니 뒤에 숨어서 내게 약을 먹였나? 아니면 내게 약을 먹이라고 어머니가 김 직접 실장. 지시하셨나? 김 아니면 실장은 네 사색이 엄마가 되었다. 태민의 질문은 그날 그가 약 빠져나갈 먹였어? 모든 구멍을 막아버렸다. 그건 회장님께서 부회장님의 안정을 아니면 위해 그게 어머니가 안정? 관련되어 태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맹수처럼 낮게 울렸다. 모든 내게 게 약을 먹이고 저 여자를 제물로 태민이의 바치는 게 안정을 내 위한 안정을 위한 거였나? 것이었습니다. 유리는 숨을 삼켰다. 야, 그 남자는 그날 밤 제정신이 아니었다. 박혜진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까지. 유리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뒤엉켰다. 당신은 끝났어. 태민이 차갑게 선언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절박하게 외쳤다. 부회장님, 이건 다 회장님이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저 계집애가 먼저 돈을 거절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거라고요. Let go! 그는 마지막 벼락처럼 유리에게 달려들었다. 너 때문이야. 건드리지 태민은 마. 유리를 자신의 비켜요. 등 뒤로 밀치고 김 실장의 주먹을 막아섰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나타난 윤 비서와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김 실장을 제압했다. 모든 것은 몇 초 만에 일어났다. 김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교각 아래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태민과 유리 단둘만 나갔다. 태민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는 유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날 밤의 차가움 대신 읽을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그가 입을 열었다. 유리는 그 사과에 호웃음을 쳤다. 사과요? 당신 사과 한마디로 내 인생이 원래대로 돌아오기라도 하나요? 그녀는 그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다. 비켜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태민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이대로는 못 가. 어머니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 실장은 꼬리에 불과해. 그래서요? 이제 당신이 날 감시하겠다고요? 아니면 또 다른 거래를 제안하시게요?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지독한 무력감에 섞인 눈물이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대체 뭐예요? 태민은 그녀의 외침을 묵묵히 받아냈다. 보호. 그가 짧게 말했다. 당신을 보호해야겠어. 이건 내 죄책감 때문이기도 하고 내 어머니에 대한 반격이기도 해.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는 차문을 열었다. 다 싫어요. 강제로라도 태울 수밖에 없어. 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당신은 혼자야. 하지만 난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당신 편에 설 수 있어. 어머니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 유리는 망설였다. 저 남자는 자신을 짓밟은 가해자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짓밟은 더 거대한 권력, 박혜진 회장에 맞서는 또 다른 존재이기도 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녹음기를 꽉 쥐었다. 아직 이것이 남아있다. 유리는 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날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태민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방법을 찾을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겠어. 유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차에 올라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깨어진 신뢰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이것은 신뢰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위험한 동맹의 시작일 뿐이었다. 강태민이 마련한 안전가옥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지만 박혜진 회장의 감시망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곳이었다. 그곳에서 유리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식사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태민이 건네준 작은 노트북으로 자신이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다. 반지 앞방 주인의 증언이 담긴 녹음 파일, He knows 그리고 everything. 마포대교 아래에서 김 실장과 나눴던 목숨을 You 건 need to 대화. stop him before 모든 the 것이 audit.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었다. 태민은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어머니께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안건은 제 경영권 및 상속권 박탈입니다. 사유는 외부의 부적절한 세력에 의한 심신미약. 그가 말하는 외부의 부적절한 세력은 유리, 그녀 자신이었다. 유리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어떡하실 건가요? 태민은 유리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그날 밤의 차가운 욕망이나 죄책감을 넘어선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 이사회에 저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유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제가 거기를 왜? 한유리 씨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이 거대한 부패의 핵심 증인입니다. 당신이 그날 5억 원을 거절하고 오늘 이 증거를 손에 쥐임으로써 당신은 내 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되었습니다. 숨는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SJ그룹 본사 40층 대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SJ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일부를 움직이는 거물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모두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여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박혜진 회장.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오늘 제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무거운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제 아들 강태민 부회장이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그룹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나직한 옹성거림이 일었다. 한 천박한 꽃뱀에게 단단히 홀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SJ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오너 리스크입니다. 박 회장은 비서에게서 서류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본 의장은 강태민 부회장의 모든 경영권을 즉시 정지하고 상속권을 재감토할 것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선언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에게 태민은 아들이기 이전에 그녀의 완벽한 제국을 이어받을 도구였고 그 도구가 고장났다고 판단한 것뿐이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은 분노로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 오너 리스크에 대해 제가 직접 해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이사들은 당황했다. 박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그리고 제 심신미약의 원인이 되었다는 그 천박한 꽃뱀도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태민이 비켜서자 그의 등 뒤에 숨어있던 작은 인형이 드러났다. 한유리였다.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지도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깨끗하게 세탁된 청바지와 하얀 셔츠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마포대교 아래에서 떨던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재벌 총수일가의 치부가, 그것도 가장 밑바닥의 존재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박혜진 회장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보안 요원들은 뭘 하는 거야? 당장 저것들을, 저 천박한 것들을 회의실에서 끌어내!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회장님. 태민이 박 회장의 말을 막아섰다. 그는 윤 비서에게 눈짓했고 윤 비서는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을 작동시켰다. 이분은 한유리 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은 SJ그룹의 진정한 오너 리스크가 무엇인지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그는 유리를 바라보았다. 한유리 씨, 부탁합니다.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그리고 스크린과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다. 아주머니, 갑자기 보증금을 이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학생. 위에서 어떤 높은 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니까. 무슨 SG그룹인가 뭔가에. 익숙한 반지하방 주인의 목소리였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룹의 힘을 이용해 일개 서민을 협박했다는 증거였다.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고작 이런 유치한 장난으로 날 협박하겠다는 게냐? 유치한 장난은 지금부터입니다. 유리가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마포대교 아래에 차가운 강바람 소리와 함께 김 실장의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가 그 돈을 거절하는 바람에 회장님 심기가 아주 불편해지셨어. 회장님은 널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하셨다. 처음엔 돈으로, 하지만 이젠 다른 방법으로.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깨끗하게 처리하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었다. 납치 혹은 살인교사 미수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의 증거였다. 한 이사가 박 회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게 다 무슨 조작입니다. 박 회장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저 계집애가 감히 내 아들을 꼬드겨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니까 이제는 이런 조작단 녹음 파일로 그룹 전체를 협박하는 겁니다. 저건 꽃뱀이에요. 당장 저 애를. 어머니, 아니요, 그건 그때까지 사실이 침묵을 아니. 지키던 태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이 압도할 실험 만큼 보고서도 차갑고 조작된 무거웠다. 겁니까? 저 녹음 파일이 조작이라면 이것도 조작입니까? 김 부장 윤 비서가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김 실장 긴급 체포 및 진술 조서 요약본이었다. 세상에 그리고 그 아래 약물 검사 결과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날 밤 태민이 이사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샴페인에서는 강력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수면 유도제. 회의실은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약을 먹였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의식이 없는 틈을 타 김 실장을 시켜 한유리 양을 제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게 통제할 수 없는 약점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박혜진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태민이 이 사실까지 알아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민이 스크린을 다음 장으로 넘겼다. 김 실장이 관리하던 박 회장의 비자금 내역이었다. 수억 원의 자금이 김 실장에게 흘러들어갔고 그 돈은 병원, 언론사, 심지어 유리가 살던 동네의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유리의 숨통을 조이는 데 사용되었다. 이것이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입니까? 태민이 박 회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자신의 아들에게 약을 먹이고 18세 소녀의 인생을 짓밟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그룹의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SJ그룹이 추구하는 가치입니까? 이사들은 더 이상 박 회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이것은 오너 리스크의 차원을 넘어선 그룹의 존폐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였다. 한 원로 이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박혜진 회장,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박혜진 회장은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유리를 노려보았다. 저 벌레만도 못한 계집애가 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너 따위가 감히! 어머니, 그녀는 제발 이성을 잃고 그만하세요. 유리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태민이 그 앞을 막아섰다. 유리는 그 거대한 분노 I 앞에서도 told you. 물러서지 않았다. I 그녀는 never 박 회장을 wanted 똑바로 the 바라보았다. money.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저는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제게 돈을 던지며 제 존재를 모욕했습니다. 제 할머니의 목숨을 담보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요리는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짓밟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오만하고 잔인했는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게서 빼앗아간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박혜진 회장은 주저앉았다. 그녀의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태민은 차가운 눈으로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본 부회장은 박혜진 회장의 경영권 박탈 및 상속권 포기 안건 대신 박혜진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그녀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한 사람씩 천천히 이사들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사회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40층 대회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정적에 휩싸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철의 여제 박혜진 회장은 방금 전 긴급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나갔다. 그녀의 마지막 표정은 분노도 절망도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 그 자체였다. 이사들은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서둘러 자리를 떴고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들만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 텅 빈 공간에 강태민과 한유리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승리. 그것은 분명 승리였지만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것은 썩은 상처를 도려낸 고통스러운 외과 수술에 더 가까웠다. 태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끌어내리며 무너질 듯 테이블을 짚었다.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대에 세웠다. 그것이 SJ그룹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고 한유리라는 여자에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태민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유리를 돌아보았다. 빛 한 줄기 없는 심해 같던 그녀의 눈동자가 지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린 잿더미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이겼지만 그녀가 잃어버린 18살의 순수함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유리 씨, 태민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SJ그룹 차원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입니다. 봉투 안에는 유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의 수표와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등기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었지만 세상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최대치의 성의였다. 유리는 그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태민의 손위로 다시 밀어냈다. 필요 없습니다. 태민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더 이상 증오는 담겨있지 않았다. 제가 원했던 건 진실이었고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걸 얻었습니다. 이 돈은 또 다른 형태의 모욕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고쳐맸다.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죠? 할머님을 회장님 그룹 몰래 그룹 소유의 최고급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진료를 24시간 돌보고 있습니다. 태민이 다급하게 대답했다. 그 비용만큼은 제발 제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한유리 씨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가 망가뜨린 삶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유리는 잠시 망설였다. 할머니, 그녀가 모든 것을 버텼던 유일한 이유. 할머니를 위한 것이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SJ그룹에게서 받은 유일한 것이었다. 유리는 회의실을 나섰다. 어디로 갈 겁니까? 태민이 그녀의 뒤에서 물었다. 내가 사람을 붙여서. 아니요. 유리가 그를 돌아보았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보호도 감시도 필요 없습니다. 전 제 삶을 살러 갈 겁니다. 강태민 씨도 당신의 삶을 사세요. 내 인생은 당신이 내가 살 망가뜨린 거야. 것들을 책임지고 바로잡으세요. 망가진 세상이나 그녀는 고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텅 빈 버도를 걸어나갔다. 태민은 차마 그녀를 붙잡을 수 내 없었다. 인생은 내가 살 그녀를 거야. 붙잡을 수 있는 자격이 망가진 자신에게는 세상이나 없다는 것을 고쳐.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SJ그룹은 거대한 태풍에 휩싸였다. 박혜진 회장의 구속과 함께 수십 년간 묵인되어 온 비자금, 정경유착, 불법 승계 의혹이 수면 위로 터져나왔다. 강태민은 그룹의 총수 대행으로서 그 모든 비리의 고름을 짜내야 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개혁을 시작했다. 어머니의 흔적을 지우고 부패한 임원들을 해고했으며 불법적인 자산들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 과정은 피를 말리는 싸움이었고 수많은 내부의 적들과 맞서야 했다. 한유리는 그 폭풍의 중침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할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서울을 떠났다. 그녀는 태민이 준 돈 대신 이사회에서 증거물로 쓰였던 작은 녹음기만을 챙겼다. 그것은 그녀의 치욕의 증거이자 그녀가 승리했다는 유일한 훈장이었다. 그녀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렀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SJ그룹은 강태민의 피나는 노력 끝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중 하나로 거듭났다. 그는 냉철하고 유능했지만 사생활이 전혀 없는 차가운 경영자로 알려졌다. 수많은 명문가의 훈담이 오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마음을 연 적이 없었다. 그의 집무실에는 언제나 그가 직접 내린 쓰디쓴 카피 향만이 감돌았다. 그는 종종 창밖을 보며 18살의 나이에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소녀를 떠올렸다. 그녀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의 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창가 자리에 한 여학생이 두꺼운 법전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리. 20대 중반이 된 그녀에게서 5년 전 겁에 질려 떨던 18세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으며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정리하는 손길은 막힘이 없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지독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장학금을 받으며 악착같이 공부해 최고 엘리트 코스인 로스쿨에 재학 중이었다. 그녀의 전공은 기업윤리 및 공정거래법. 자신을 짓밟았던 거대한 힘의 논리를 이제는 그 힘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논리로 바꾸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 도서관 폐관 시간이 다 되어 유리가 책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왔다. 쌀쌀해진 10월의 밤 공기. 그녀는 하얀 입김을 불며 캠퍼스를 가로질렀다. 그때 잠깐 얘기 좀 낯익지만 할까? 낯선 네. 목소리가 그녀를 불러세웠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한유리 무슨 씨. 일이세요? 유리가 걸음을 내 아들 멈췄다. 앞에 가로등 얼씬거리지 불빛 마. 아래 5년 전보다 조금 더 잠깐 얘기 좀 성숙해졌지만 할까? 네. 여전히 차가운 위압감을 지닌 의원님. 남자가 서 있었다. 강태민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그는 재벌 총수라기엔 아들 앞에 너무나 평범한 얼씬거리지 마. 검은색 코트 차림이었다. 유리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가 왜 이내 오셨어요? 평정을 되찾았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태민의 목소리에는 5년 전의 죄책감과는 다른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윤 비서를 통해 그녀가 할머니의 요양병원에 주기적으로 연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감히 그녀의 삶에 끼어들지 못했다. 절 찾으셨다고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그녀에게 그는 여전히 가해자였다. 아니요. 태민은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사과는 5년 전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충분히 하신 것 사과하러 같은데요. 왔어요. 그룹의 명예를 위해서. 유리의 말은 비수 같았다. 태민은 그 비수를 기꺼이 받아냈다. 이건 아니요. 그건 남자 SJ 그룹의 강태민이 여자 사과였습니다. 한유리에게 오늘은 보지는 사과야. 강태민이라는 한 남자가 한유리라는 내 한 개인적인 여자에게 빛이야. 빚진 사과를 하러 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섰다. 그날 밤 제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약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지난 5년을 버텼습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 덕분에 SJ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제게 불어준 용기가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가로등 불빛에 비친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고통,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 염치 없는 일이겠죠. 태민이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용서가 아니라 기회를 구하고 싶습니다. 무슨 기회요? 당신을 한율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알아갈 기회. 재벌 후계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서로의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혹시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질문이었지만 애원에 가까웠다. 유리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5년간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의 악몽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상처는 평생 그녀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상처에 잠식당하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강해졌다. 이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작은 카페가 있어요. 유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커피 맛은 별로일지도 모르지만. 태민의 얼굴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진짜 미소였다. 좋습니다. 어떤 커피든 당신과 함께라면. 유리는 먼저 걸음을 옮겼다. 태민은 그녀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차가운 10월의 밤 공기 속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하나로 포개졌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화해도 아니었다. 그저 지독하게 아팠던 과거를 인정하고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향해 내딛는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운 첫걸음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